이번 콜로키움 5회차 전체 진행을 맡고 있는 목요철학 기획사 이재승입니다. 반갑습니다. 시간은 예의 똑같이 1시간 강연, 1시간 토론 이렇게 아마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첫날이기 때문에 먼저 원장님 인사 말씀하시고 다음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우리 목요철학 인문 포럼에서는 원장이든 누구든 나와서 군소리 인사말 하는 거 다 빼라고 해서 우리는 안 하고 있습니다만 대학에 왔으니까 원장이라는 거 이름 달고 짧게 인사 말씀드립니다. 모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모임에 참여해 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지난 몇 해 동안 한미론과 경험론, 그다음 칸트를 이어왔습니다. 오늘은 이제 헤겔은 우리 5 교수님, 전공 교수님을 모시고 좀 더 자세하게 분석 또 의미 해석 좀 들어보고자 했습니다. 이것이 마치지면 그다음 현대 철학으로 가고 그 이후에는 우리 동양 철학으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김 교수님 서울에서 이까지도 오신 것하고 수고가 너무 많았습니다. 좋은 반응, 좋은 반향 있기를 바라면서 인사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실 이번 5월 한 달은 목요철학원에서 굉장히 바쁩니다. 오후 2시부터는 시내에서 이목 포럼을 진행하고 있고요. 끝나고 나면 바로 와서 또 이 목요철학 콜로키움을 진행을 합니다. 오늘 15회차인데 앞서 14일까지인가요? 그래서 근대 철학을 전체적으로 한번 저희들이 들어봤습니다. 합리론 그리고 경험론 그리고 칸트를 지난 학기에 전체 5강을 한번 이렇게 점검을 했고요. 어떻게 보면 이번 학기에 이루어지고 있는 이 5강 해결은 서양 근대 철학의 이제 완성이다 이렇게 보통 철학사에서 표현을 하는데요. 해결 통해서 그 완성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점검 전에 경험론 합리론이 어떻게 칸트에 의해서 총합이 되었는가 지난해 경험을 하셨고요. 오늘은 그 칸트에서 혹은 헤겔로 혹은 헤겔의 사유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총괄적으로 우리 고려대학교의 이몽민 교수님을 모시고 함께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수님은 워낙 국내에서도 많이 알려져 있고요. 국제적으로도 많이 알려져 계신 학자님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리플렛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하셨고요. 독일 프랑크푸르트 대학에서 석사 그리고 철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한국해결학회 회장을 역임하셨고요. 국제해결학회 학술이사를 역임하셨습니다. 현재 국제그리스철학회 명예회장직을 맡고 계시고요. 현재 고려대학교 철학과 교수님이십니다. 주요 저서로는 기술문명과 철학, 근대적 이성과 해결철학, 인권의 이념과 아시아 가치론, 세계화 철학 기타는 담론, 그 이외에도 아주 다수의 논문들이 있죠. 그러면 오늘 우리 주제입니다. 있습니다. 예, 여기. 해결적 사유의 전반적 특징. 아마 가지고 계신 자료에 보면 4가지 물음 정도를 가지고 해결 전체의 사유의 과정들이죠. 진행 과정들을 이제 총괄적으로 여러분 들려주실 텐데요. 듣고 여러분들 많은 생각들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몽민 교수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이런 좋은 자리에 불러주셔서 제 생각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대부분은 첫사랑스럽게 처음 상대했던 학교도 되고 해서 처음 상대했던 학교고 그래서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왔습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이제 그 1시간이고, 토론이 1시간인데, 어떻게 보면은 이 주제에 대해서 1시간 동안 요약해서 발표할 수 있는 능력이 저한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또 아주 차고도 넘치는 시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전에 디즈니 시장이 캠브리지에 있을 때 아포스텔이라는 사도들이라는 그 클럽이 있었습니다. 거기 존 메이나드 케인즈라든가 러셀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조그만 일종의 모임들이었는데 자칭 천재들끼리 거기서 이제 신입회원은 의무적으로 자기의 어떤 철학적인 학문적인 입장을 발표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주어졌는데 정확하게 7분이라는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7분 안에 자기 할 수 있는 얘기를 다 못하면은 그건 아니 낙제점이고 더 이상 평가가 공평치 않은 저는 1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굉장히 관대한 처분으로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여기 4가지 물음들을 제가 제시를 했는데요. 사실은 이 4가지 물음이 사실은 하나의 어떤 총괄적인 물음, 아니면 하나의 어떤 소위 말해서 빅 퀘스천이죠. 커다란 하나의 물음으로 요약할 수도 있겠습니다. 나중에 그것이 어떤 물음인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철학자들 가운데는 여러 형태의 타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헤겔과 구별되는 다른 철학자들과의 차별성을 통해서 헤겔 철학의 한 특징을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겠죠. 저는 이제 평소에 헤겔과 구별되는 다른 철학자들을 공무원 철학자라고 칭하는데, 여기 공무원이 혹시 계시면 대단히 죄송합니다. 공무원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철학을 하나의 business as usual처럼, 그러니까 그때그때 시대나 상황에 따라서, 아니면 학계에서, 아니면은 자신의 어떤 선배들이 가지고 씨름했던 문제들이 던져지면은 그걸 가지고 이제 뭔가 해법을 찾아 나가는 그런 형태의 작업입니다. 사실 예를 들어서 콰인과 같은 예전에 20세기 중반에 미국 철학의 어떤 토대를 구축한 철학자가 있는데, 이 양반 같은 경우는 칸트를 이제 들으셨다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분석적인 판단과 종합적인 판단의 구별이 사실은 굉장히 모호하다. 그래서 이 경험주의의 2가지 독단들, 이 논문 하나 가지고 전 미국 철학계에 유명해졌고, 그런 사례는 무수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테크니컬한 퍼즐이나 또는 아주 우리가 현대사회에서 흔히 경험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존 롤즈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작업한 정의로운 어떤 질서를 우리가 자유롭고 평등한 주체들이 어떻게 합의를 통해서 도출해낼 수 있고, 그것을 어떻게 제도화하고 어떻게 정당화할 것인가. 아주 심플하죠. 간단하죠. 그런 어떤 그때그때 주어진 문제를 시대적인 이슈건 아니면 정치적인 문제건 아니면 논리학적인 문제건 그런 것들을 풀어가면서도 테니어도 받고 정교수도 되고 일생 동안 편안하게 살 수도 있고 학회도 참석해서 나름대로 캐리어도 쌓고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철학자들이 오늘 전 세계에 무수히 많습니다. 그런데 종종 2600년의 철학사에서 서양 철학의 역사에서 보면은 그런 형태의 소위 비즈니스 에즈 유저얼이 아니라 하나의 혹은 몇 개의 아주 빅 퀘스천을 가지고 일생 동안 실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대부분 보면은 물론 헤겔도 맥주도 마시고 했습니다만 일생 동안 이 물음이 자신의 철학적인 화두고 자기 온 인생을 거기에다가 헌신하는 겁니다. 그 헌신하는 어떤 과정 속에서 우리는 소위 철학사 속에서 볼 수 있는 소위 유명한 마스터들, 거장들이 탄생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자면 제가 여기서 헤겔과 비교될 수 있는 철학자를 굳이 예를 들자면 스피노자라든가 플라톤이라든가 니체라든가 이런 철학자들이 되겠습니다. 또 이런 철학자들의 일반적인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철학이 어떤 소소한 마이너한 이슈들이 아니고 세계 전체에 대한 어떤 물음과 해답을 추구합니다. 그 과정에서 단순히 이론 전체와 관련해서 무슨 독특한 컬러나 독특한 어떤 특징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주장을 전개하는 그 전개의 방법, 메소드죠. 그 방법과 관련해서 또는 전문적인 철학적인 영역에서 이제 소위 형이상학, 인식론,
또는 무슨 방법론도 있지만 뭐 여러 다양한 그 저희 실천 철학이라든가 뭐 정치 철학 여러 다양한 디시플린, 저희 분과들이 나뉘어지는데 이런 경우에는 단순히 어떤 특정한 이론 철학적인 입장이나 아니면은 인간에 대한 해석만 달라지는 게 아니라 인간에 대한 관점, 자연에 대한 관점, 철학적인 방법론 또는 인식론, 어떻게 우리가 지식을 정당하고 세계에 대한 어떤 그 암을 구축할 것인가 이런 그 인식론이나 방법론이나 향이상학할 것 없이 거의 모든 중요한 물음들과 관련해서 중대한 변화가 발생합니다. 소위 말해서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죠. 즉 플라톤 이전과 이후가 달라졌습니다. 해결 철학을 한번 읽고 이해하고 완전히 뭐 상당 부분 마스터했다 하면은 그 이전과 이후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철학들은 일종의 거대한 교육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저는 해결 철학은 인간의 어떤 정신적인 자기 성장 혹은 그 독일어로 빌딩이라고 그러는데 자기 형성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폭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 무슨 이 철학이 하나의 매력적인 대안이 아니라 세상을 보는 패스펙티브, 관점 자체를 혹은 인간의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를 혹은 도덕이나 정치적인 현상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를 근본적으로 뒤집어 놓습니다. 이건 사회의 혁명입니다. 그리고 이 사회의 혁명은 단순히 사회 정치적인 혁명보다 더 근원적인 것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해결 철학을 통하지 않고서는 인류 역사에서, 인류의 정신사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소위 이 합리성의 어떤 전개 과정이랄까, 또는 해결 이후에 등장한 19세기 철학, 예를 들면 현상학이라든가 실존 철학, 또는 오늘날 유행했던 1960년대부터 프랑스의 후기 구조주의라든가, 혹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든가, 또는 미국의 피츠버그에서 지금 고개를 들고 있는 소위 니오 프래그매티즘, 나중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하는 강의 통해서 현대 철학을 통해서 이제 접하시게 되겠습니다만, 피츠버그의 로버트 브랜덤이라고 제가 생각하기에 21세기의 미국 철학의 어떤 중추로 이미 뭐 라이징 스타가 아니라 이미 스타입니다. 한 번도 자신의 어떤 동료, 나이 많은 동료였던 맥도웰이라는 교수하고 수년에 걸쳐서 현상학을 읽었어요. 그 결과가 이제 오늘날 저희 중요한 어떤 작업으로 나타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야만 해결을 제대로 전부 다 반영시켜서 해결적인 철학을 추구하고 있다기보다는 미국적으로 어떤 그 독특한 컨텍스트에서 이제 변형시킨 거죠. 그건 뭐 제 주제 아닌 게 정도로 갖고. 그래서 해결 철학은 단순한 어떤 하나의 어떤 철학사에 나타난 한 철학이 아니라, 하나의 이론이 아니라 인간이 어떤 철학적 관점에서 세계를 해석하고 자기 자신을 해석하는 방식에 있어서의 레볼루션, 어떤 혁명적인 변화를 갖고 왔다는 겁니다. 그 혁명적인 변화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거나 해결 이후에 등장한 철학자들은 항상 지지를 하거나 반대하거나 일정한 태도를 요구받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해결의 강력한 흡인력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다양한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실존주의도 그렇고, 또는 후기 구조주의, 요즘 유행하는 작 데리다의 이론이라든가, 혹은 슬로베니아의 굉장히 시끄러운 철학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지적이라고. 시끄럽다 표현해서 미안합니다만 아무튼 제가 보기엔 좀 그런데, 그래서 그 해결 이후의 철학에 대한 이해도 물론이고, 저희 그런 어떤 철학사적인 맥락을 떠나서라도 해결 철학은 인간의 어떤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와 혹은 세계에 대한 이해, 혹은 인간과 인간 사이의 그 관계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전환점이고, 그런 맥락에서 해결 철학은 우리가 살아있는 어떤 생동하는 과거의 것이 아니라 먼지가 쌓인, 쾌쾌 쌓인 그러한 어떤 고전으로서가 아니라 살아있는 어떤 텍스트고 살아있는 어떤 전통으로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네 가지로 정리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 중에는 해결의 어떤 전기나 혹은 해결의 어떤 그 성장 과정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분도 계시고, 또 그 해결의 성장 과정이 해결 철학에 미친 영향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대략 짤막하게 소개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해결 철학 자체의 어떤 근본적인 어떤 특징, 전반적인 특징이라기보다는 몇 가지 아주
펀더멘탈, 근본적인 특징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당연히 모든 해석은 해석자의 어떤 독특한 관점이 투영되기 마련이기 때문에 해결을 연구한 많은 전문가들이나 아니면 21세기에 해결을 연구한 학자들이 제 해석에 다 동의하는 건 분명히 아닙니다. 저는 제 나름대로의 관점을 지금 여기 대구에도 앞산도 있고 한데 그 앞산 올라가는 팔공산에 올라가는 길 코스가 여러 가지 코스가 있는 것처럼 제 나름대로의 경로를 쫓아서 해길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산맥이랄까 이 해길이라는 어떤 이 마스터를 이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여러분들한테 제시하고자 하는데요. 먼저 그 해겔의 성장 과정과 관련해서 해겔이 법철학 강의 서문에서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수도시 인용되기 때문에 아마 알고 계신 분들도 많으리라고 짐작이 가는데,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시대를 사유를 통해서 파악하고 표현하는 것이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럼 이 주장은 과연 해겔 자신에게 적용될 수 있는가? 저는 일정한 유보를 하는 선에서 해겔 자신에게도 분명히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겔 자신도 시대의 아들이고 시대 정신의 어떤 그 반영 속에서 시대 정신을 철학적으로 재구성하고 재해석한 그 결과가 해겔 철학으로 나타났고, 그것을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해겔이 살던 시대가 어떠한 시대인가? 1770년대에 태어나서 1831년에 죽었습니다. 31년에 죽었습니다만 위장장애 때문에 죽었는지 콜레라 때문에 세상을 떠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고, 그러면 이 시기가 어떤 시기인가? 이 시기에 있었던 사건 가운데 가장 유명한 사건이 뭐겠습니까? 세계사적. 네, 프랑스 혁명이에요. 1789년. 네? 그래서 여기 제 자료에도 썼습니다만 자기 일기책에 리블라 리베르테라는 표현, 프로로. 이 프랑스 혁명이 특히 20대 중반을 막 넘어가던 무렵에 해겔에게 미친 영향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막대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정신적인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역사의 어떤 연속성, 역사가 동일한 어떤 제도와 동일한 의식이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는 정신의 어떤 혁명이 혹은 철학에 있어서 새로운 패러다임이 나타나기 어렵습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사상과 사상, 시대와 시대 혹은 힘들과 힘들 간의 빅뱅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선이라는 스위스 아이텔이 그 지하에 있는 방사능 가속기, 그것은 물질과 물질을 충돌시켜서 전자와 양성자를 충돌시켜서 이제 새로운 물질들을 만들어내는 작업인데, 철학에도 유사한 상황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18세기 말이라고 하는 것은 모더니티, 근대가 사실 구축되던 바로 그 시점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독일이라는 사회는 해겔이 이 비텐베르크 출신인데, 비텐베르크는 데스포티즘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일종의 전제 정치가 오소독스 프로테스탄티즘이라는 게 원래 프로테스트라는 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성질서의 가톨릭의 기성질서 반에서 나온 것인데, 이것이 오히려 그 기성질서를 옹호하고 정치체제를 지지하는 그러한 강력한 오소독스한 정통 어떤 그 정치 세력의 후원자 역할을 했고, 거기서 이제 그 주 정부에서 장학금을 줘서 해겔이 티빙에서 공부를 했는데, 그런데 이러한 그 오소독스한 그 프로테스탄트주의에 비춰볼 때 프랑스 혁명이라든가 영국의 명예혁명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은 독일은 여러 측면에서 정치적으로 혹은 사회 정치적 차원에서는 당연히 후진국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그 갭이랄까, 그 차이가 젊은 지식인들한테 안 느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해겔은 굉장히 이른 시에서부터 김나지움에 들어가기 전부터 18살 때까지 김나지움을 다녔는데, 그 전에 라틴어 학교를 물론 다녔고, 또 부모가 프롬메여사하고 그 게오르 루드비히, 그 아버지가 고위 공무원이었습니다. 근데 고위 공무원인데 계급은 부르주아 계급이지만 정신문화는 완전히 고도의 아리스토크래틱한 귀족주의적인 관념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해겔을 아주 어린 시절부터, 코올리게 시절부터 가정교사를 따로 붙였습니다. 김나지움의 교육도 굉장히 빡센 교육인데 거기에 덧붙여서 가정교사를 붙였어요. 그러니까 장남이긴 하지만 해겔한테 쏟은 그 정성의 이를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네.
그런데 주로 그 당시에 김나지움에서 혹은 튜빙겐 대학에 가서까지 계속 배운 그 소위 주요 교육 내용은 주로 고전을 읽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소포크레스라든가 플라톤이라든가 혹은 투키디데스라든가. 그런데 이 고전적인 교육이 젊은 지식인들에게, 특히 해결에게 역시 엄청난 영향을 행사했어요. 그건 두 가지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이 고전과 근대의 컨트라스트, 그 대비가 아주 극명하게 부각되고 그 독일의 사회 정치적인 현실에 대한 정서적이고 또 여러 철학적인 반발심이 고대 그리스의 폴리스 사회, 고대 그리스의 상당히 커뮤니테리안적인 공동체적인 그러한 폴리스에 대한 이상향을 모색하는 그러한 어떤 그 동기를 유발시켰어요. 그렇기 때문에 해결의 성장 과정에서 이 고전 시대와 근대 사이의 갈등, 또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해결이 막 성장 과정에서 계몽주의 사조가 유럽 전역을 휩쓸었습니다. 그중에 특히 프랑스의 계몽주의는 전부 유물론이에요. 뭐 제 주제는 아닙니다만 프랑스의 18세기에 유명한 까바니스, 데스티스, 트라시, 공디아 뭐 하는 대부분의 프랑스에서 계몽주의 철학자를 빌어서 철학자 하면은 무조건 유물론자입니다. 그 와중에 나온 유명한 사람 중에 하나가 마르키 데 사드입니다. 사드는 호색 소설, 도색 소설 쓴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하기 쉽겠는데 그게 아니라 그 사람도 철저한 합리적 계몽주의자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 계몽주의가 프랑스 혁명과 맞물려서 이 구체제, 봉건적인 체제, 혹은 과거 중세적인 질서를 송두리째 허물어뜨리고 소위 그 과정에서 한 사회의 어떤 정서적인 어떤 토대이자 한 사회를 하나의 공동체로 묶어주는 규범적인 어떤 그 통일성을 구축하게 해주던 것이 그 당시에는 자유주의적인 이념이 이런 게 아니고 바로 기독교인데 이 기독교의 근간이 되는 이 신앙을 근본적으로 뒤흔들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지식으로 무장한 세력과 이 소위 신앙을 중심으로 하는 오소독스 처치, 정통 그 보수주 교단과의 그 갈등, 또 고대와 근대와의 갈등, 이런 여러 갈등들이 중첩돼서 해결이라고 하는 철학자는 이제 여기서 새로운 형태의 사상적인 모험을 시도하게 됩니다. 이것은 해결만의 모험이 아니라 튜빙겐 대학에서 기숙사 생활을 같이 했던 헬덜린이라든가 동년배입니다. 또 5살 어리지만 셜링이라는 철학자가 있었어요. 셜링은 일찍이 6, 7살 때 벌써 이미 그리스, 히브리어, 뭐 라틴어 다 떼고 이미 그 당시에 천재로 소문이 났던 양반입니다. 이 세 사람이 이 세 천재가 같은 기숙사에서 살았다는 사실은 정말 아주 특이한 사건이고, 또 이 세 사람 전부 시바벤 출신인데, 시바벤은 우리 백성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시바벤은 아주 독특한 멘탈리티가 있어요. 독일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잘 안 하지만, 시바벤의 유명한 공장들이 있는데, 지멘스라든가 벤츠도 거기서 나오고, 기계공 엔지니어링이 굉장히 발달했어요. 밀링머신이라든가 성방기기 같은 거. 거기서 나온 밀링머신이 세계시장에서 거의 3배 가격으로 팔려요. 그냥 기계를 까는 기계입니다. 근데 시바벤에 있는 그 공장에 저기 함부르크나 북쪽에 있는 젊은 애들을 갖다 놓으면은 못 버티고 다 도망가요. 무슨 얘기냐면 시바벤 사람들은 아주 모노톤하고 단조롭고 사소해 보이는 그런 일을 집요하게 10년, 20년씩 붙들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시바벤에 많습니다. 하이데크도 슈바르츠발타에서 그 시바벤 옆에 아래쪽 동네에 사는 양반인데, 아무튼 이 시바벤 출신의 이 헬더린과 해결은 슈투트가르트 출신이고, 셜링, 이 사람들이, 이 젊은 친구들이 만나서 이제 새로운 어떤, 정치적인 어떤 변혁을 꿈꾸게 되고, 그래서 이 소위 20대 후반까지의 시기를 걸어서, 공화주의적인 이념에 사로잡힌 해결로 우리가 흔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결이 원래부터 그 캐리어라고 하는 것은 목사가 되는 것이었는데, 자기 부모의 희망성, 목사가 아니면 이제 고위 공무원이 되는 것인데, 이 젊은 청년이 철학이라는 못된 물이 들어가지고, 결국은 철학을 가지고 자기 인생을 계획하게 되고, 그런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가정교사밖에 없어요. 그래서 스위스의 베른을 거쳐서, 베른에서는 자기 친구들하고 떨어져 혼자 사니까 굉장히 외로워했습니다. 그 외로움을 타는 것을 편지를 통해서 전해 듣고, 헬더린이라는 친구가 프랑크푸르트에 가서 먼저 가정교사 노릇을 하고 있었는데, 친구를 불러 올려요. 프랑크푸르트에 아주 부유한 가정에. 프랑크푸르트는 옛날부터 상업지구고 은행도 많고 포도주 중개상이라든가 상업의 중심지입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유럽에서 가장 단위민족 때 은행이 많이 모여있는 동네죠.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해겔이 저희가 짐작하기에 기존의 어떤 철학적인 이념 혹은 합리론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중요한 어떤 철학적인 어떤 이슈들을 해겔 나름대로의 독특한 방법적인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재구성하고 태클할 수 있는, 공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통찰력을 확보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나중에 그것이 무엇과 관련되는지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새로운 어떤 그 철학자로서의 해겔이 탄생하게 되는데, 사실 해겔이 오늘날에는 뭐 셜링이나 헬렌보다 철학계에서 훨씬 유명하지만, 해겔이 철학계에 널리 알려지기 시작하고 유명해지기 시작한 것은 50대를 넘어서입니다. 그 전까지는 물론 셜링하고 같이 출판한 뭐 비판적인 저널, 크리티컬 저널이라는 잡지도 내고 했습니다만, 셜링에 묻혀서 혹은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해겔이 50대에 들어서기 전에도 많은 작품들을 썼어요. 정신현상학도 1807년에 37살에 발표를 했습니다. 정확하게 750부를 찍었는데 750부를 찍어서 상당 부분 또 친구들한테 보냈습니다. 셜링한테도 보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그 텍스트를 이해하리라고 짐작했던, 기대했던 셜링마저도 편지를 통해서 난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다. 이해도 못하고 동의도 못하겠다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배신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당대 19세기 초반에 이 정신현상학을 이해할 수 있는 지식인들이 뭐 거의 없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가 해겔 연구의 역사를 보면 알겠습니다만 1900년대, 1920년대, 30년대 그리고 오늘날에 이르러서 계속 그 텍스트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면서 이제 그 구조라든가 그 여러 다양한 어떤 이론적인 흐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섬세하게 파악이 되는데, 그래서 해겔이 40대까지는 영어로 말씀드리면 obscurity, 굉장히 모호한 사상가다. 뭔가 굉장히 심오한 생각을 하긴 하는데 도저히 이게 납득도 안 가고 따라가기가 어렵다. 그런 평판이 자자했습니다. 철학자들 사이에서도. 근데 비슷한 평판을 받은 철학사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헤라클리토스의 별명이 어두운 자입니다. 어두운 자, 심오한 자라는 뜻도 되죠. 그래서 해겔이 50대부터 유명해지기 시작하는데, 이제 그 본격적인 해겔 자신이 이제 철학계에 드디어 자신의 어떤 칼날을 드러내 보이기 시작한 핵심적인 텍스트가 바로 1907년에 정신현상학이고, 그 다음에 1814년, 18년에 이제 고등학교 교장 선생하면서 쓴 Encyclopedia of Philosophical Science라는 텍스트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유명한 소위 논리학의 학, Science of Logic 영어로 말씀드리면은 Essence of the Logic이라는 텍스트가 있습니다. 예전에 프랑크에서 세미나에서 하버마스가 자기가 그 사이언스 로직을 이해하려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자기는 실패하고 말았다 했는데 아마 솔직한 얘기일 겁니다. 그래요. 하버마스는 또 다른 챕터니까 생략하기로 하고. 아무튼 그래서 이러한 난해한 사상을 우리가 왜 매력적으로 생각하고 왜 철학의 어떤 2600년의 역사 속에서 중요한 패러다임으로 전하고 생각하는가, 이제 그 본격적으로 그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주변적인 상황, 성장 배경, 사상적인 어떤 경향성, 그 다음에 아주 정확합니다만 교우관계 이런 것들을 이제 말씀드렸어요. 그 하나 더 덧붙이자면 해겔이 나중에 이제 괴테의 주선을 받아서 괴테가 소개해서, 괴테가 좋은 일을 많이 했어요. 아주 젊고 유명한 청년 지식인도 있으면 일자리를 많이 알선해줬습니다. 멘토 역할을 한 거죠. 그래서 괴테의 멘토 역할을 통해서 예나 대학에 전임 강사로 가게 됩니다. 사강사라고 하는데 전임 강사로 가서 거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자기 철학을 전개하게 됩니다. 근데 예나에는 슐레겔 형제가 있었고 또 노발리스라는 철학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상당히 문필가로서 문예 작가로서도 탁월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전형적인 그 칸트 이후에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어떻게 보면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일단의 아주 흥미로운 지식인들입니다. 오늘날 낭만주의 철학하면은 이제 센티멘탈리스트나 혹은 센티멘탈하게 받아들이기 쉬운데, 사실은 낭만주의 철학은 이 합리성이나 이성에 근거한 세계 해석에 대한 강력한 반발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낭만주의는 단순한 문예사조가 아니고 그것은 세계에 대한 하나의 철학적인 해석입니다. 또 그 뿌리를 우리는 칸트의 바로 직계 제자로 볼 수 있는 헤르더라든가 슐러나 이런 철학자들로 그들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왜냐면 칸트 철학에는 우리가 지난번 백종원 선생님 이야기를 통해서 다들 뭐 참석하신 분들은 알겠습니다만 칸트 철학은 근본적인 의미에서의 그 이원론적인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감성과 이성이라든가 혹은 경험 초월적인 것과 경험적인 것, 시간과 공간도 그렇게 볼 수 있고 혹은 대상 개념 관련해서 현상과 물 자체. 그러니까 이러한 칸트의 이원론은 상당히 심각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낳았습니다. 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지식과 신앙. 신앙은 그야말로 개인적인 어떤 결단의 문제지 그것이 인식론적으로 혹은 여기 제가 페이퍼에서 자료에서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캔터버리의 세인트 안셀름이라는 주교가 있었는데 예를 들어 존재론적인 신의 존재 증명이 안셀름으로부터 시작해서 데카르트 스피노자 해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철학적인 어떤 흐름으로 전해졌는데 칸트에서 완전히 동파돼 버렸어요. 복잡한 문제니까 이제 잠깐 뒤에 이제 절대 이론을 얘기할 때 잠깐 소개를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이 칸트는 철저한 계몽주의자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맷돌에 갈아서 다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만들 정도로 이성이라는 잣대로 순수 이성 비판이라는 것이 순수 이성을 순수 이성으로 비판한다는 의미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비판이라고 하는 것은 크리틱이라고 하는 것은 뭐에 대한 어떤 엔티뿐만이 아니라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이 바로 이 판단의 능력이 비판인데 칸트의 이 비판과 계몽주의 정신에 의해서 사실은 우리가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과 이해할 수 없는 것, 지식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과 지식을 넘어서 있는 것 이런 어떤 이론론적인 구별이 칸트 철학을 풀어놓은 아주 굉장히 중요한 어떤 틀이자 하나의 프레임, 근본적인 구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칸트 철학은 굉장히 중요한 숙제를 안겨다줬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확보하게 되는 모든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현상에 관한 것이지 그것이 사물 그 자체에 관한 것은 아니다. 사물 그 자체와 현상의 구별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다고 할 때 그 알 수 있게 해주는 우리 인식 주체, 우리가 안다고 하는 주체의 능력을 벗어나서 알 수 있는 능력의 조건을 벗어나서 그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그야말로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 눈앞에 나타나는 소위 현상 이외의 것을 넘어서 또 다른 세계가 있다. 사실 그런 어떤 오해 아니면은 그런 뉘앙스를 품는 것도 많거든요. 예를 들어 자유라든가 신의 관념이라든가 세계 전체, 토탈리티, 우주 전체에 대한 관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물 자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물 자체라고 하는 것이 뭔가 실체성이 있는 건지 아니면 단지 인식론적으로 수학에서 익수와 같이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무엇을 상정해야만 우리 갖고 있는 의외의 지식을 정당화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열리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설정해 놓은 하나의 한계 개념으로 하나의 컨셉트로서만 물 자체가 있는 건지 뭐 이런 것들이 전부 아주 혼란스럽게 학자들 사이한테 읽혀지고 그래서 칸트는 나중에 해겔의 이야기에 의하면은 칸트는 쓸데없이 세계를 현상과 물질로 나눴다는 겁니다. 또 중요한 어떤 이원론적인 구별이 있는데 그것은 감성의 세계와 지성의 세계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겔은 우리들의 감성 또는 느낌, 필링 있지 않습니까? 느낌, 정서, 심지어 꿈 이러한 어떤 그 의식 이전의 세계 혹은 사유 이전 혹은 사유와 분명히 구별되지만 불규칙하고 혹은 우리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러한 세계 속에서도 일종의 범주라든가 모종의 소위 의식의 수준에서는 감지되지 않지만 어떤 모종의 합리성이 작동한다고 보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로고스라고 하는 것이 논리성이나 혹은 합리성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어떤 언어적 수준에서 우리가 의사소통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지식이나 우리가 깨어있을 때 우리가 느끼는 이것은 책상이다, 지금은 낮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의 그것뿐만이 아니라 나의 느낌이라든가 또는 꿈이라든가 혹은 정신병의 여러 정신병자에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라든가 이런 현상 속에서도 모종의 어떤 그런 현상을 가능하게 해주는 원리들이 있고 그것을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점에서 칸트는 해겔과는
확연히 양상을 발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이제 헤겔 자신의 고유한 철학이 모색되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딱 하나만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여기 인용문을 먼저 읽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인용문입니다. 참된 것은 전체다. 전체는 두 번째 장에 있습니다. 오직 자신의 전개 과정을 통해서 스스로를 완성하는 존재다. 절대적인 것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비로소 종국에 이르러서야 진리 속에 존재하는 바 그대로 존재하게 된다는 점이다. 그리고 여기에 바로 현실적인 것, 주체 혹은 스스로 형성되는 것이라는 그 본성이 성립한다. 그다음에 마저 하나 그 밑에 있는 것도 같이 읽겠습니다. 이념은 본질적으로 과정이다. 프로세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이념의 정체성이 오직 개념의 절대적이며 자유로운 정체성이기 때문인데 그것은 이념이 절대적 부정성이며 그로 인해서 변증법적인 안에서 들어가다. 이 인용문만 가지고는 무슨 이야기인지 확연히 감이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헤겔 철학의 가장 중요한 특징을 저는 물론 저만 그렇게 보는 건 아니지만 일종의 이론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론론은 영어로 거의 모니즘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여기 칠판 뭐 쓸 수 있어? 이걸로. 헤겔의 이론론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설명의 원리로서의 이론론이라기보다는 존재론적인 개념입니다. 존재론적인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내용 가운데 참된 것 또는 전체라는 표현을 아마 읽으셨을 겁니다. 또 같은 정신사학의 서문의 그 17번째 패러그래프에 가면은 절대적인 것은 실체가 아니라 주체로서 파악되고 소설되어야 한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또는 참된 것은 전체다. 같은 맥락입니다. 참된 것은 왜 참된 것이냐? 우리가 철학적인 통찰을 통해서 추구해서 파악해야 할 것은 진리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실체화해서 참된 것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전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때는 우리가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함정에 빠지는데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서. 그건 그야말로 전체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념의 바깥 혹은 전체의 바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 실체의 바깥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합리론을 통해서 스피노자의 철학을 들으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스피노자의 철학에 익숙하신 분들은 이게 무슨 얘기인지 조금 더 감이 확실히 오실 겁니다. 스피노자의 그 에티카 윤리학이라는 이상한 제목의 그 텍스트는 앞에 일부나 이부를 보면 도저히 이것이 왜 윤리학이라는 제목을 다루고 있는지 아주 괴이하게 느껴지는 텍스트인데 스피노자를 떠나서 헤겔을 이해한다는 것은 제 생각에 불가능합니다. 또 그리스 철학을 이해하지 않고 헤겔 철학을 이해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옛날에 피터스버그에서 러시아의 그 귀족 청년이 하이델베르크에서 헤겔이 처음으로 교수생활을 할 때 헤겔의 소문을 듣고 찾아 강의를 들으러 왔어요. 그래서 1년을 계속 열심히 쫓아다녔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헤겔 연구실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이 러시아 피터스버그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당신 강의를 1년 동안 쫓아다녔는데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러니까 헤겔이라는 젊은 교수가 충고하기를 당분간 내 강의는 들어오지 말고 그리스 철학 강의를 몇 년 듣고 다시 와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비슷한 얘기를 우리는 데카르트나 특히 스피노자에 대해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그건 이 문장이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스피노자는 17세기, 18세기에 걸쳐서 교황청에서도 금서 지급했지만 스피노자는 엄청난 말썽뿐이자 당시 기독교 교리나 기독교 세계에서는 가장 심각한
일종의 배교자이자 유대교 공동체로부터 엑스커뮤니케이션, 파문당한 게 아니라 기독교 신앙을 믿고 있던 사람들에게도 이건 정말 고약한 철학이에요. 왜냐하면 스피노자의 철학은 오늘날 대부분의 스피노자 전공자들이 동의하는 바지만 근본적인 의미에서 유물론입니다. 근본적인 의미에서 요즘 그 유물론을 현대식으로 자연주의라고 하는데 내추럴리즘, 그러니까 모든 인간의 감성, 정서, 지능 모든 것들은 전부 물리화학적인 프로세스로 환원해서 설명되고 우리들의 사랑이니 용기, 정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일종의 2차적인 어떤 그 현상이 되지 않죠. 부수적인 것에. 그러니까 물론 그런 저도 데모크리토스라든가 어떤 칼 막스라든가 포에버 여러 사람들에서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만 그것을 아주 정교하고 아주 레디칼하고 그야말로 치밀하게 주창한 철학자가 바로 스피노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에디카에 보면 아시겠습니다만 스피노자에 있어서는 God, 신하고 데우스 시베 나투라이, 시베 substantia, 다시 말해서 substance하고 신하고 자연하고 완전히 다 이큐브런트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독일의 낭만주의자들은 자연도 신이고 모든 게 다 신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지금 범신론이 아니냐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완벽한 오해죠. 기본적으로 스피노자에 있어서 실체의 바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신 바깥도 없습니다. 그래서 스피노자의 철학을 이끌어서 이마넨티즘이라고 합니다. 내재주의. 그것은 플라톤식으로 이 세계와 저 세계, 소위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 영원 불변한, 이터널한 영원 불변한 세계와 변화하는 세계. 그리스에서는 운동이라고 하는 운동과 변화라고 하는 것, 세계를 이해하는 중요한 어떤 구축이 됐어요. 그래서 변화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 운동하는 것과 운동하지 않는 것을 통해서 모든 존재하는 것들을 구획지우고 운동하지 않는 것이 예를 들어서 수학적 질서라든가 형상학의 세계, 신들의 세계고 변하는 것은 인간들의 세계, 역사의 세계고 심리의 세계다. 이게 이제 그리스적인 세계관인데 혹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근데 스피노자와 해결에서 공통으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그러한 두 세계로 이 지상의 세계와 저 세계 혹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이러한 두 세계론이 완전히 그 뿌리째 뒤흔들리거나 완전히 송두리째 뽑혀져 버렸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모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스피노자의 관점에 따르면은 그것은 극단적인 자연주의 혹은 유물론이고 동시에 그것은 당연히 종교적인 맥락에서 보면은 무신론입니다. 따라서 스피노자는 당연히 금서로 취급될 수밖에 없었고 무신론이라는 어떤 그 혐의를 뒤집어 쓰면은 당연히 대학에서 쫓겨나거나 필스테도 그래서 연화대에서 쫓겨났죠. 추방당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스피노자에 매료돼서 스피노자를 숨어서 다들 읽었어요. 니체도 열심히 읽은 독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니체가 스피노자의 원전을 읽은 게 아니고 프노 피셔라는 학자를 통해서 이제 접하게 됐는데 자신의 폴로이터, 자신의 어떤 생각을 많이 선취한 그런 사상을 발견했다고 굉장히 놀랍게 생각한 적이 있는데 따라서 이 스피노자의 모니즘을 해결은 상당 부분 수용한다. 그러나 그것을 그대로 수용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이제 중요한 좀 전에 말씀드린 프랑크에서 발견한 독특한 개념적인 형식, 메소드, 사유 방식을 동원해서 스피노자의 모니즘을 서브스텐스 모니즘이라고 하는데 이 실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그 모든 것을 아우르는 총체성이에요. 이 세계 전체입니다. 따라서 스피노자의 철학을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면 theory of everything, 모든 것에 관한 이론입니다. 그 바깥은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에 관한 이론인데 이 substance라는 개념 자체가 상정하듯이 이 substance는 절대적으로 필연적으로 존재하는 바로 그러한 존재입니다. absolute necessary being, 절대적으로. 그게 바로 그런 의미에서 신입니다. 따라서 그 절대적으로 필연적인 존재는 안셀름이 주장한 것처럼 논증했다고 본인이 생각하고 굉장히 기뻐했어요. 천년 전 신학자인데 이 절대적인 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 개념 자체가 실제, existence, 실존이라고 하는 것을, 존재라고 하는 것을 포함하기 때문에 신은 매우 특이한 존재라는 겁니다. 자신의 존재 자체를 자신의 개념함에 포함하는. 그래서 그걸 굉장히 정교하게 논증을 하는데
물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반론도 있습니다만, 그런 맥락에서 이 실체라고 하는 개념을 스피노자는 안셀름의 전통을 물론 우리가 염두에 둘 수밖에 없습니다만, 여기에 이제 훨씬 더 풍부한 데카르트에 의해서 훈련받은 그러한 어떤 합리론적인 전통을 가지고 또 그러한 어떤 테크닉을 가지고 이 실체 개념을 훨씬 더 정교하게 체계화하고 구조합니다. 그런데 10분이 남았군요. 그럼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딱 하나 남아있어요. 그건 뭐냐? 스피노자도 이론론이고 헤겔도 이론론인데 그럼 헤겔의 이론론이 스피노자의 이론론과 어떤 점에서 구별되는가? 스피노자의 이론론은 일종의 2D 아니면 요즘 3D로 묘사한 절대적인 것 혹은 모든 것에 관한 이론입니다. 반면에 굳이 요즘식 용어로 설명하자면은 헤겔의 이론론은 3D가 아니라 일종의 4D입니다. 네 번째 차원이 뭡니까? 네? 시간입니다. 그러면 이 시간을 정신의 세계에서는 우리는 역사성이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따라서 스피노자의 실체 이론론에서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그 정태적이고 어떤 정교하긴 하지만 수리적인 모형에 의해서 또 어떤 영혼의 관점 하에서 모든 것을 정교하게 묘사했던 그 일종의 청사진을 띈 건데 그걸 넘어서서 이제 헤겔은 세 가지 중요한 어떤 철학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소위 차원들을 구별해서 각각의 차원들 속에 그 고유한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그 4차원적인 어떤 질서가 전개된다고 주장합니다. 이 부분이 이제 헤겔 철학에서 볼 수 있는 2600년의 역사 속에서 헤겔 철학에서 우리가 목격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걸 이제 간단히 9분 동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연입니다. 헤겔은 자연이 뉴턴도 굉장히 획기적인 어떤 그 전환점이죠. 이 1400년 동안 아리스토텔리안적인 목적론이나 아리스토텔리안적인 유기체적인 자연관을 가지고 우주와 모든 자연상을 설명을 했는데 뉴턴의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물론 그 전에 티코 프라이어라든가 케플러, 코페르니쿠스, 갈릴레오 갈릴레이 여러 다른 성각자들이 있었습니다만 아무튼 뉴턴에 의해서 우주의 어떤 정교한 질서가 그려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헤겔은 그러한 뉴턴적인 역학적 세계관, 메카닉스, 동력학에 대해서 100%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나중에 헤겔이 죽고 난 다음에 갖고 있던 장서를 전부 수집해서 그 장서를 경매에 붙였는데 경매 목록에 보면은 헤겔이 갖고 있던 장서의 3분의 1이 전부 자연과학 서적이었습니다. 헤겔이 교수적 논문도 천체물리학에 관한 것이고 베를린의 미네랄로지, 광물학 학술의 회원으로 참여도 했고 여러 많은 과학학계 회원으로 참여했어요. 그 다음에 뉴턴의 프리티비아 마테마티카도 완전히 통독을 했을 뿐만이 아니라 이 만유인력과 중력을 따로따로 설명하는데 이건 이상하다. 또는 칸트와 달리 시간과 공간을 칸트는 서로 인디퍼런트한 무차별적인 개념으로 설정을 했는데 이것도 말이 안 된다. 그리고 그에 이어서 설명하고 있는 게 빛이라는 개념인데 빛은 절대 속도다. 아마 제가 아는 안에서 그 빛을 절대 속도로 이해해야만 시간과 공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설명될 수 있다고 주장한 최초의 학자가 바로 헤겔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 80년대 일리아 프리고진이라고 벨기에에서 노벨 박상을 받은 양반이 연력학자인데 그 양반이 헤겔에 대해서 그 양반이 일생 동안 시간 문제를 가지고 실험한 사람이에요. 그 양반이 쓴 책에 보면은 헤겔은 이 자연에서의 컴플렉시티, 복잡성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한 몇 안 되는 자연철학 중에 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당대의 자연과학의 어떤 발달 수준에 비춰볼 때 헤겔의 자연에 대한 관점은 상당히 좀 경험적 수준에서 그릇되거나 아니면 오류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부정할 필요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연이 하나의 유기적인 전체로서 오늘날 연력학자들이나 혹은 그 소위 물리학자들은 어떻게 하면 물질에서 의식을 가진 생명체가 탄생하는가 그것을 셀프 오거나이제이션, 자기 조직의 이론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혹은 컴플렉스라든가 혹은 연력학적인 개념을 가지고 헤겔은 자연 전체가 하나의 유기적인 전체로서 무기체에서 유기체로 혹은 시간과 공간에서 의식을 가진 존재로 이행해가는 혹은 진화해가는
소위 emerging하는 혹은 evolving하는 진화하는 시스템으로 왔어요. 이것이 해겔의 어떤 매우 특이한 관점이고, 이것이 나중에 이제 슐링에 의해서는 다른 형태로 설명이 됩니다만, 이 점에서 해겔의 자연관은 단순한 역학적 관점을 넘어서서 또 역학적 관점을 완전히 무시한 것이 아니라 역학적인 인과에 의한 설명의 방식이 유기체적인 어떤 현상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제한된 설명력을 가진다라는 것이 해겔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 자연 전체의 유기적인 질서를 이 자연철학을 통해서 제시한 바 있고, 또 정신세계와 관련해서는 해겔 철학은 비로소 최초로 나중에 이제 권성님이 그 부분을 자세히 말씀하시겠습니다만, 인간의 정신세계는 인간의 어떤 그 정신적인 힘과 질서가 밖으로 객관화된 것이고, 그것이 일종의 고도의 역사적 차원에서 전개된 것이고, 그 역사적으로 매 단계마다 드러나는 정신의 어떤 자기 표현의 방식은 몇 가지 대나무의 매듭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매듭처럼 독특한 폼과 스타일에 의해서 성격적일 수 있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것이 인간의 정신의 전개 과정은 일정한 발전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 발전 과정을 매우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따라서 그 합리적인 어떤 설명의 과정에 당연히 예술도 포함되고 종교도 포함되고 다 포함돼요. 그래서 해겔이 기독교를 세계사적인 사건으로 높게 평가한 이유 중에 하나는 기독교는 신 아래의 모든 인간은 피부색과 인종과 남녀 뭐 그런 차별 없이 동등하고, 인간으로서 man as man, 인간이 인간으로서 평가받은 점에서 기독교는 혁명적인 종교고, 그런 측면에서 이 세계사적인 어떤 중요성을 갖는다고 주장한 바 있는데, 그것이 나중에 이제 자유주의 정치사상과 맞물려서 인권사상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이제 붙여야 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러한 어떤 종교적인 의식의 발전 과정, 예술 혹은 철학마저도, 철학도 예를 들어서 파르메이데스에서 플라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의 전개 과정이 그냥 우연적으로, 우연 발생적으로 뭐 숲에서 무슨 버섯이 갑자기 비 온 다음에 솟아나듯이 그렇게 아니라 일정한 로직에 의해서 인간의 어떤 정신은 고도의 역사성을 보이고, 이 역사의 매 고비 고비마다 우리는 그 역사적인 변화를 설명해 줄 수 있는 어떤 패턴과 구조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일생 동안 작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러한 어떤 정신의 전개 과정을 파악하려면 수천 페이지는 해겔의 모든 텍스트를 다 읽어야 되겠죠. 해겔이 어떻게 보면은 포이어바크가 나중에 해겔이 죽고 난 다음에 새로운 철학들의 원리인가 하는 텍스트에서 6장에 보면은 해겔의 모든 철학은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그것은 신의 존재 증명이다라고 얘기한 적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해겔의 모든 철학을 다 파악해야 전문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이념의 세계입니다. 이념도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사이언스 오브 로직, 논리학의 학이라는 아주 이상한 괴이한 제목을 달고 있는 텍스트에서 이제 그것이 모색이 됐는데, 이념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생각형의 내각의 합은 180도다. 그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보편적인 어떤 질서로 작용하죠. 보편적인 로지컬한 있었을 때 논리적 필요성을 갖고 있어요. 또 논리학에서 동원되는 여러 다양한 철학과 1학년 학생들이 배우는 형식 논리학에서 등장하는 여러 다양한 롤들이 있습니다. 배신률, 모순율, 동일률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현실이나 자연 현상 속에 직접적으로 그것이 구현되어 있지 않지만 인간의 사유를 근본적인 의미에서 합리적으로 만들어주는 보편적인 질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 보편적인 질서들이 칸트의 경우에는 문법적인 판단의 형식에 의해서 몇 가지 12가지 범주로 나눠서 아주 심플하게 설명됐어요. 굉장히 솔직히 좀 칸트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구체로 얘기하자면 상당히 유치해요. 솔직히 아리스토텔레스에서 거의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러나 이제 드디어 해겔에 와서 이 논리적인 사유의 그 네트워킹, 논리적 사유가 하나의 넥서스뿐만 아니라 하나의 네트워킹, 자기 조직의 질서를 구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논리적인 사유는 자기 스스로를 논리적인 사유로 인식하려는 그러한 강한 경향성을 구조화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로고스의 세계도 하나의 고유의 어떤 자기 세계를 구축하고 있고, 그것이 바로 이제 논리학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 텍스트가 구체적인 어떤 예시를 들거나 혹은 뭐 에피소드라든가 역사적인 사례를 통해서 설명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은 그야말로 순수 사유의 세계이기 때문에 사실 해겔의 모든 다른 텍스트 중에서 가장 난해하고 난해한 텍스트입니다. 그러나 이 텍스트는 해겔적 사유의 어떤 특징을 알려주는 굉장히 중요한 자료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정신세계, 자연, 또 이념의 세계, 이 모든 세계가 하나의 거대한 서큘러리티, 원하나의 과정입니다. 자기 조직의 질서를 갖고 있는 자연적 질서, 로고스의 세계, 정신의 세계. 이 세 개의 질서가 서로 맞물려 돌아갑니다. 세 개의 질서가. 네? 이 세 개의 질서가 서로 맞물려 돌아가는데 그 과정에서 이 이론 형식 자체가 이제 여기서 한 골만 넘기면 이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해겔은 방법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혁명적인 시도를 하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자기 준거적인 부정성 혹은 조금 테크니컬한 용어를 빌리자면 self-referential negation 혹은 negativity라고 하는 그 구조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섹스투스 엠피리쿠스라고 하는 잘 알려지지 않은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 철학자는 독창적인 이론으로 유명한 게 아니고 그 당시에 고대 사회에서 가장 유명한 회의주의적인 어떤 그 논변을 전개한 일단은 철학자들이 있습니다. 그 철학자들을 일컬어서 피론주의자라고 하는데 피론이라는 사람은 알렉산더를 따라서 옛날에 인도까지 원정을 갔다가 인도에서 옷을 벗고 그 메디테이션, 명상하는 사람들로부터 많은 힌트도 받고 대화도 주고받고 그래서 어떤 이론적인 철학자라기보다는 자기 수행의 측면에서 아주 탁월한 선지자로 추앙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 동상도 세워지고 그랬는데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의 스쿨이 만들어졌어요. 이 스쿨은 스토아 학파라든가 아카데미 학파, 플라톤의 제자들이 만든 학파와 경진적인 관계가 있었는데 이 스쿨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은 세계에 관한, 자기 자신과 세계에 관한 모든 독단적인 믿음으로부터 해방되어야만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고, 그게 아타락시아나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고, 그것이 궁극적인 회의주의의 목표예요. 회의주의는 무슨 인신론적으로 어떤 사람의 어떤 그 주장을 비판하고 깎아내리고 헐뜯는 게 목적이 아니고 어떤 구체적인 독트린이나 믿음이나 그런 것으로부터 해방되어야 비로소 내가 모든 어떤 사태에 대해서 판단을 중지할 수 있고 포케죠. 판단을 중지할 수 있고 그것이 나의 마음의 평정, 트랭큐리티, 어떤 잔잔한 그 수면과 같은 그러한 평정을 유지하게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이러한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서 이 회의주의자들은 모든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논파할 수 있는 아주 정교한 테크닉들을 개발했어요. 그 테크닉들을 예를 들자면 철학사에서 잘 알려진 순환논변을 피하기 위해서 어떤 명제 P 자체가 또 아주 절대적으로 옳다는 에비던트하다는 절대적인 어떤 독단적인 전제를 설정하거나 아니면은 P1에서 Pn까지 모든 명제들을 제시한 다음에 Pn을 다시 P1으로 정당화하는 일종의 서큘러리티. 따라서 이 순환논변, 독단적 전제, 또는 무한소급 Pn을 P2로 정당하고 P2를 Pn까지 정당화해서 계속 무한소급해서 올라가는 그런 형태의 어떤 논리적인 명제들의 사슬이라든가 또는 이 사람들이 주장한 게 뭐냐면 지금까지 2000년 굉장히 오랜 1600년 년 동안 철학자들이 A라는 사람이 이렇게 주장하고 B라는 사람이 이렇게 주장했는데 철학이라는 것은 어떤 이론으로서의 어떤 틀도 없고 그거는 지역에 따라서 혹은 사람의 취향에 따라서 각자가 자기 철학을 갖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학문이냐? 이건 사이언스가 아니다. 이런 주장도 했어요. 에? 모든 철학은 relative, 상대적이거나 아니면 역사 속에서 드러난 여러 다양한 입장들만 있을 뿐이지 하나의 파편화된 지식만 있을 뿐이지 이게 철학이 무슨 사이언스냐? 그런 주장을 했어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그 세 가지 트릴레마, 순환논변, 독단적 전제 또는 무한소급 이 세 가지 더해서 이제 상대성, 상위성 이런 5가지 아포리아를 갖고 어떤 지식의 타당성을 주장해온 대부분의 그 당시 철학들, 스토학자들이나 대부분의 철학들을 논파하기 시작했습니다. 해겔은 그러한 아주 레디컬한 스캡티시즘, 급진적인 회의주의에 대해서 굉장한 매력을 느꼈어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그 과정에서 좀 전에 말씀드린 소위 자연의 세계, 정신의 세계, 그다음 이념의 세계에 대한 해겔의 자기 자신의 주장을 체계적으로 구조화하고 해겔이 채택한 방식은 뭐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회의주의의 논변을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끌어안았어요. 그래서 자연에 대한 어떤 자연철학적인 주장도 그렇고 논리학의 학도 그렇고 정신철학도 거대한 주장들의 원한적인 어떤 사슬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self-referential한 시스템이에요. 그게 바로 해겔 철학의 요체입니다. 그래서 해겔 철학은
그런 측면에서 일단 겉으로 보기에는 거의 난공불락의 강력한 아주 파워풀한 그리고 굉장히 담대한 철학입니다. 그 담대함의 측면에서는 물론 스피노자도 버금가지만 그 담대한 주장을 굉장히 정교한 그래서 해결 철학을 여기 전반적 특징이라고 했는데 몇 가지 특징을 이제 간략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첫째 굉장히 담대하다는 겁니다. 저 세계라든가 미신적인 어떤 제2, 제3의 세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해결은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현실, 우주, 자연, 정신, 논리 이것이 모든 것이 하나의 총체성으로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이고 이성을 가진 인간이 그 세계를 완벽하게 파악할 수 있는 어떤 그 능력이 주어져 있다고 보고 있어요. 이 점에서는 철저한 계몽주의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러한 주장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해결은 굉장히 섬세하고 복잡한 논변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논변이나 그 서술 방식의 복잡성에 준해서 거기에 비례해서 그 현상이나 우리가 이해하고자 하는 사태 자체에 대한 이해가 그만큼 깊어지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무슨 그 동노동수 스타일로 옛날 선생님이 말씀하시던 그러니까 갑자기 터득해서 깨달은 무슨 직관이나 무슨 통찰이 아니라 그것은 철저한 논리적인 사유나 개념의 틀을 사용해서 섬세하게 우리가 이 모든 현실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 주어져 있고 그 과제를 담당하는 것이 바로 철학의 과제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역사성입니다. 이 자연과 인연의 세계는 일단 배제하고 역사성만 놓고 볼 때 인간은 무슨 단순히 무슨 지구상에 태어났다가 자기가 원하거나 혹은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은 없겠죠. 다 부모의 그래서 인과와 관계에서 태어났겠습니다만 인간은 무슨 그 지구상에 나타났다 사라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무한한 인피니티, 무한한 역사의 연속 속에서 아주 독특한 어떤 그 특수한 개별자적 존재로서 등장한 하나의 이벤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라는 말은 영어의 이벤트는 어감이 닿지 않기 때문에 저는 학생들 굉장히 에라이트니 독일어를 자주 원용하는데 인간은 이 무한한 연쇄의 사건 속에서 등장한 굉장히 특이한 사건 중의 사건입니다. 인간이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여러 그 방식들 가운데 우리가 동원하는 여러 다양한 개념들이 있습니다. 정의라든가 자유라든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과거에 대한 기억과 회상을 통해서 그 역사적 존재 속에서 인간은 자기 자신을 파악할 수 있는 그 능력과 그런 합리성을 갖고 있는 바로 그러한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결의 무슨 전체주의적인 발상 속에서 아니면은 어떤 거대한 어떤 그 소위 콘텍스트 속에서 이 개별자를 무시하고 무슨 굉장히 체계적인 철학을 추구했다라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해결은 근본적인 면에서 자유의 철학자입니다. 또. 해결은 인간의 자유라고 하는 개념과 정신이라는 개념과 이념이라는 개념은 거의 동등한 스테이트, 동등한 위상을 가집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해결은 당연히 관념론적인 철학자고 이 관념을 떠난 세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해결 철학은 그런 측면에서 이제 20세기, 21세기를 거쳐서 앞으로도 계속 연구될 만한 충분한 어떤 그 전험성과 혹은 위험을 갖고 있는 그런 철학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해결 이후에 등장한 철학자들은 이러한 해결의 어떤 그 강력한 흡인력에 대한 반발로 특징을 줄 수가 있죠. 그 맥락에서 이제 우리는 니체라든가 포스트 모던이라든가 혹은 후기 구조주의, 현상이라든가 실존주의라든가 혹은 마르크시즘까지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전 세계에서 수없이 많은 대학에서 이 해결을 가지고 몇 년 동안, 수년 동안 교수들끼리 혹은 학생들끼리 세미나도 하고 그러는 것이 그만큼 이 텍스트 자체는 혹은 뭐 우리가 경우에 따라서 이러한 이론론이라든가 독특한 해결의 어떤 독특한 정치적인 혹은 사회적인 관점을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궁극적으로 이러한 사유는 인간의 사유를 계몽시키고 그 섬세함의 정신을 일깨우는 데 있어서 아주 결정적인 어떤 중요성을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사판 회원님.